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곳 어디든지 찾아가서 운동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튼튼한 거북이 대표 최진석입니다. 하체 근육, 근골격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만나시는 분들도 그런 쪽에 좀 니즈가 많으신가요? 네, 우선 저희의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는 노인 복지시설이 제일 많은데요. 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니즈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낙상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상을 당하게 되면은 신체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근육량도 매우 감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골다공증도 있으셔가지고 한 번 다쳤었을 때 그게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어르신들이 누워 계시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근육량이 확 감소가 되고 회복 속도도 많이 늦다 보니까 그때 기준으로 어르신들의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아져가지고 낙상 문제가 너무 심해서 근골격계 질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걸어다니다가 넘어지거나 화장실에서 넘어지거나 그런 것도 낙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낙상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에 힘이 없으신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걸으시다가 이제 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워커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상체에도 힘을 줘야 되고 다리에도 힘을 줘야 되다 보니까 낙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앉아서 생활하시고 누워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 근육이 무너지고 다리 근육이 점점 퇴화를 하면서 낙상으로 이어지는 편입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걷는 동작이나 그리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동작, 그리고 다리에 힘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리의 기능을 점점 살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걷거나 올라가거나 막 이런 거는 실제로는 너무 힘드니까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집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유산소 운동으로 했었을 때 다들 이제 말을 하시는 게 걷기, 오르막 운동, 그리고 계단 오르기가 굉장히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왜냐면은 실생활에서 쓰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복지시설 관리자분들의 가장 큰 목표기도 하고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거를 다 활동을 하기에는 생각보다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처한 환경, 이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다 보니까 앉아서도 그 동작들을 따라할 수 있어야 돼요. 계단 오르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 보니 무릎을 들어주면서 그리고 발목에 힘을 주면서부터 시작하는 운동들이 어르신들에게 앉아서는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하면 좋은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뭐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도 좀 주의해야 될 분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우선 주의해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편마비가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통증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동작에 좀 제한이 많이 걸려요. 특히 뭐 오른다리를 이렇게 쭉 펴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어르신들은 이제 무릎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어르신들의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동작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운동이거든요. 각자의 그런 신체 상태에 맞게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도 이런 앉아서 하는 운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의자에 앉아 계실 때도 저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 계세요. 무릎이랑 그리고 이 대퇴 직근 쪽을 조금씩 활성화를 시키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기능적으로 점점 회복이 됩니다. 앉아서 쉽게 그런 근골격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잘 궁금한데 좀 몇 가지 시범 동작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리에 힘을 주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을 주는 것에 섰을 때 가장 기초적인 거는 뻗고 다리를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데 이제 5초 동안, 그리고 된다면 10초 동안 이거에 힘을 주고 버티는 건데요. 관절에 힘이 들어가는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 조금 애매하다 했었을 때 이 손으로 힘을 주고 있는 다리를 만져주면 좋습니다. 만져주면 이제 이 신경이 조금씩 올라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조금 더 집중도가 높아지고 힘을 주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 어르신들에게 운동 같은 걸 같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침이나 아니면 점심이나 식후에 아니면 자기 전에 하기 좋은 운동들을 한 10분 정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같이 운동을 진행할 건데요. 우선은 저희는 먼저 다리 운동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주시고 그 다음 다리를 살짝만 조금 더 벌려주신 상태에 있으면은 배 쪽에 힘이 조금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앉아서도 굉장히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동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리를 펴고 버티는 겁니다. 저랑 같이 10초를 세보면서 운동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 한쪽 다리, 이쪽 다리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만 더 하면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다리가 막 떨리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게 지금? 떨리는 거를 버티고 있는 게 그게 운동의 시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대편 다리도 해볼 거예요. 자, 두 손으로 그 운동을 하고 있는 다리를 조금씩 만져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반대쪽 다리도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와, 선생님 이거 허벅지 뒤쪽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게 이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올바른 자세로 할수록 뒤쪽이 당겨요. 왜냐면은 엉덩이가 뒤쪽에 가 있고 이렇게 쭉 당겼었을 때 유연하지 않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뒷다리가 당기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뒷다리도 우리 어르신들의 유연성을 위해서 이따가 또 같은 동작을 또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동작으로 할 거예요. 이번에는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다리를 이제 뻗을 거예요. 다리를 뻗은 상태. 아까 했던 자세 있죠? 아까 했던 자세로 이제 다리를 위아래로 흔들어 볼 거예요. 자, 위아래로 흔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 나는 조금 힘들다, 이런 거 잘 못한다 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좋고요. 무슨 차이예요? 자, 아래 위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다리를 세우면은 이게 쭉 지면과 똑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아래 위로 하는 거랑 이제 위아래로 하는 거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자, 위로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나는 조금 다리가 좀 튼튼한 편이다, 나는 아직까지 기능이 좋다 하시는 어르신들은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는 회복을 하고 싶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동작들은 다리에 힘을 준 상태에서 흔들어 주시면 좋아요. 자, 같이 한쪽씩 해볼게요. 자, 준비해 주시고, 자, 위아래 아니면 아래 위로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열세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허벅지 위쪽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허벅지 위쪽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다리를 움직일 때, 계단을 오를 때도 허벅지 위쪽부터 근육을 쓰면서 움직입니다. 허벅지 위쪽에 힘을 줘버릇해야 돼요. 이 운동을 계속하면은 그 계단 오를 때 좀 덜 아플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무릎에다가 힘을 주는 것부터가 통증의 시작이에요. 무릎의 역할을 다른 근육들이 해주는 것부터가 관절의 역할을 조금씩 덜어주겠다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자, 다리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 자, 위아래로 아니면 아래 위로 해보겠습니다. 자, 열셀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와, 자, 엄청 아파요. 맞아요. 다리가 엄청 아픈데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네, 괜찮습니다. 자, 다리 근육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다리 근육은 엄청 커요. 엄청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든데 좋은 점은 이게 한 30초 정도 지나면은 안 힘듭니다. 회복력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도 조금 쉬면서 너무 힘들다가 아니라 힘드니까 조금 쉬어야지 하고 있으면은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몸통에 붙어 있는 관절이 있어요. 여기를 보통 고관절이라고 해요. 이 고관절이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운동이에요. 여기가 다치면은 다른 데보다 훨씬 아파요. 관절이 붙어 있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 아프면은 여기만 좀 덜 쓰면 되는데, 여기가 다치면은 앉아 있는 것부터 누워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이 관절을 유연하고 튼튼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의자를 앞쪽으로 살짝 나오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바닥에다가 놔주세요. 바닥에다가 놔주시고, 자, 이제부터 우리 다리를 쓰다듬을 거예요. 자, 쓰다듬을 건데 허벅지부터, 그리고 종아리, 그리고 유연하신 어르신들은 발목, 발까지 가주시면 너무 좋아요. 자,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이렇게 쭉 갈 건데요. 만지기 시작하면은 이 뒤쪽이 당기면서 우리 유연성이 점점 늘어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열 세면서 같이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좋아요. 둘, 셋, 발목까지 가면 엄청 유연한 거예요. 넷, 다리까지 가면은 점점 늘려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 동작은 힘들진 않아요. 근데 점점 늘어나면서 내가 못할 수 있다, 못할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 딱 듭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쉬면서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는 운동이에요. 자, 바로 반대편도 해볼 거예요. 자, 다리 뻗어주시고 바닥에 놔주시고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발목 안 되면은 종아리까지 쓰다듬어 줄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쭉쭉 해주면 좋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만져주세요. 아홉, 열. 좋아요. 온몸에 벌써 땀이 다 나네요. 맞아요. 자,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뒷다리가 쭉쭉 늘어나요. 이 유연성이 너무 중요한 게 어르신들 항상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시고 하는데 그러면 엉덩이 근육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무너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연성을 쭉쭉 늘려줘가지고 앉아 있어도 부담되지 않게 해주시면 좋아요. 엉덩이 운동을 할 거예요. 자, 엉덩이 운동을 할 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엉덩이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부위 중에 하나예요. 자, 상체보다 다리의 근육량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다리, 이 종아리, 허벅지보다 엉덩이의 근육이 더 많고요. 그리고 엉덩이는 이 허리 쪽이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엉덩이의 근육이 딱 잡혀줘야지 우리의 몸통의 균형을 더 잘 잡을 수 있어요. 자, 우리 다리 운동에서 엉덩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다리를 살짝만 벌려주시고 그 다음 엉덩이를 살짝 뒤로 조금 빼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무릎에 손을 얹고 무릎을 벌려줄 거예요. 자, 무릎을 벌려줄 건데요. 자, 쫙쫙 벌려도 우린 무리가 되지 않아요. 자, 벌어질 수 있는 만큼만 벌어지면 좋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몸을 앞으로 조금 기울이면서 해주면 좋아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하면은 어르신들이 엉덩이가 더 자극이 많이 되면서 더 튼튼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자, 이것도 10번 한번 해볼 거예요. 쫙쫙 벌려야 돼요. 쫙쫙. 자, 10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쫙쫙 벌려야 돼요. 둘, 옆사람 치게끔. 셋, 앞으로 기울이면 좋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열. 좋아요. 자, 옆에 어르신들 툭툭 칠 정도로 이렇게 다리를 벌려주는 운동이 우리 엉덩이의 튼튼함에 있어서 가장 쉽고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벌리는 것만으로도 엉덩이 근육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실생활에서도 계속해서 벌려버릇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동작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힘을 쓸 거예요. 내가 힘을 쓸 수 있을까 했었을 때, 자, 힘을 어떻게 쓸 거냐면요. 우리는 가장 빠르게 할수록 또 힘이 쓰여져요. 내가 어떻게,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힘을 최대로 잘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다리를 흔들어 줄 거예요. 자, 다리를 흔들어 줄 건데요. 자, 어르신들 지금 다리 이렇게 흔들고 있죠? 자, 흔들고 있는데 저랑 같이 최대한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제일 빠르게 한번 5초간만 해볼 거예요. 5초 동안만 다리를 빠르게 털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정도만 해도 힘이 들어요. 빠르게 하는 거랑 그냥 흔들고 있는 거랑 달라요. 자, 빠르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최대한 잘 빠르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몸에서는 알아서 움직여요. 자, 이제는 10초간 해볼 거예요. 10초간 다리를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자, 최대한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다리가 안 보일 정도로 10초 동안 흔들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어르신들, 저도 막 땀이 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빠르게 하면은 내가 벌릴 때 엉덩이 힘도 쓰고, 모을 때 안에 있는 허벅지 근육도 쓰고, 모든 게 막 쓰면서 최적화를 시켜요. 몸이 알아서. 우리는 신경만 쓰고 있으면 돼요. 내가 다리를 빨리 움직여야겠다 하면은 몸에서는 알아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대로 이렇게 운동을 또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점점 끝을 향해 갑니다. 자, 가장 어려운 동작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가장 어려운 동작인데요. 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관절은 고관절이라고 했어요. 자, 다리 두 개가 붙어 있는 이 관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다리를 돌려줄 거예요. 돌리면은, 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우리가 또 이쪽 근육 운동을 했고 이쪽 근육 운동을 해가지고 처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움직여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걸로, 자, 무릎으로 원을 그릴 거예요. 무릎으로 원을 그릴 건데 또 달라요. 어르신들 내가 너무 힘들다 하면은 조금 누우셔가지고 하시면은 좀 더 편하고요. 그리고 나는 좀 더 제대로 해보겠다 하면은 엉덩이 또 뒤로 빼고 하면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할 거니까요. 천천히 하면은 더 힘들어요. 더 근육만 쓰고 더 힘들어지니까 또 10번을 못 채우더라도 8번 아니면 6번이라도 올바른 자세로 하다가 그만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거 무릎으로 원 그리는 거 10번 해볼 거예요. 천천히 무릎으로 원 그리는 거 해볼 거예요. 다리를 더 들어줘도 좋아요. 자, 10번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엄청 힘들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엄청 힘들죠? 왜냐면은 운동 막바지니까 힘들어야 되게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바지가 안쪽에 찢어질 수도 있겠어요. 아우. 혹시 그러신 분도 있었나요? 같이 하시는 분 중에? 어르신들은 보통 바지를 펑퍼짐한 거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세련된 바지를 입으시면은 운동 복장이 아닙니다. 자, 편하신 복장으로 운동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또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거 할 때는 무조건 세련된 옷 말고 펑퍼짐한 옷을 입고 해야겠네요. 맞아요. 좋아요. 그런 요즘 또 여름이잖아요. 자, 송풍이 잘 되고 늘어나는 소재들 입으셔도 되고요. 운동을 할 때만큼은 조금 더 여유로운 옷을 입고 하시면 더 좋아요. 자, 반대편도 해볼 거예요. 자, 이 관절, 이 고관절이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힘을 줘버릇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다칠 때, 자, 누군가 갑자기 밀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내가 삐끗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힘을 줘버릇 했었으면은 그 삐끗하는 가능성을 줄어들게 해요. 자, 반대편도 해볼 거예요. 무릎으로 원 그려줄 거예요. 무릎으로 원 그려주는 거 천천히 해볼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자,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어르신들 힘들죠? 힘들어야 돼요. 근데 힘든 게 좋은 거예요. 자, 내가 이 운동을 열심히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자, 지금의 힘듦이 딱 좋습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마무리라는 것도 이제 다리를 흔들어 볼게요. 자, 다리 흔들면서 또 근육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다리 풀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손 있죠? 손으로 이제 다리를 두들겨 줄 거예요. 자, 두드리는 이유가 있나요? 다리를 두들게 되면요, 근육이 놀래요. 근육이 놀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게 근육에 힘을 주는 거랑 조금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마사지랑도 비슷해요. 자, 두들겨주고 우리의 신경이 살아나고 혈액순환을 도와줘가지고, 특히 우리 오늘 고관절 쪽을 많이 했어요. 고관절 쪽이면은 우리 허벅지에서도 위쪽, 이쪽을 많이 두들기면 좋아요. 자, 이렇게 두들겨 주시고, 허벅지 바깥쪽도 때려 주시고, 가능하다면 엉덩이 옆쪽도 이렇게 두들겨 주세요. 자,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은 여기 다리 운동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 이 정도면은 어르신들도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다 하면은 그때 힘들 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내가 생각으로 살짝만 이렇게 움직여 보겠다,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조금 될 것 같다면 그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앞쪽에 있었던 다리 힘주는 운동부터 했다가 못하겠는 순간부터는 안 하시면 되고, 힘주는 거 먼저 연습을 해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다리 운동을 하루에 한 번 하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해주셔야지 우리 몸이 늙지 않아요. 어르신들은 몸이 점점 늙어가면서 기능이 저하가 돼요. 하지만 이 운동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하더라도 다리 운동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지는 거는 없어요. 자, 저랑 같이 수업한 어르신들은 절대 안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다리 운동이 많이 중요해요. 자, 다치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예방을 꾸준히 하면서 점점 성취감도 늘려가시고 점점 기능도 좋아져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최대한 늦게 아니면은 안 생기게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리 운동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 말고도 많은 동작들이 더 있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한번 배우고 싶으면 저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저는 이제 주식회사 튼튼한 거북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찾아가는 노인 전문 운동 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밑에다가 주소를 남겨놓을 거예요. 그럼 그 주소로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는 강사를 보내드려가지고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면 전부 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매칭을 계속 하고 있어요. 강사들이 갈 수만 있고, 그리고 수도권이면 어디든 괜찮으니까 한번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은 매칭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입니다.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 중에서 6종류가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전자를 변이하여 재배하는 것입니다.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2년 동안 실험지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했고 종양의 크기도 컸는데요. 종양의 크기가 탁구공만큼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됐는데 쥐 전체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GMO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두부를 구매하실 때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는 바로 유부를 드시는 것입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건데요.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만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지만 과하게 드시지 않고 적절히 드시면 좋겠죠?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루테인, 제아잔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눈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등이 풍부해서 뼈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입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루어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 결석이 됩니다.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음식을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되어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가 회복이 잘 안 되며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만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줍니다. 따라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가 되려면 소화 흡수가 잘 되어야겠죠. 두부 중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든 것인데요. 그렇기에 훨씬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의 영양 성분의 함량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순두부찌개에 계란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것이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서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섬유질이 부족한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과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극대화가 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하며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녹두는 이렇게 드셔야 당뇨가 예방되고 혈당이 쑥 떨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녹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잘 알고 드셔야 하는데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잘 드시면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녹두에 약간 거친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껍질을 까고 녹두 속 알맹이만 드시는데요. 녹두에 놀라운 영양 성분들이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합니다. 녹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녹두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장내에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줘 장 건강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기억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에게 녹두죽을 먹여 몸을 회복시켜 주었는데요.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들도 풍부한데요. 이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성분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녹두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 때문에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과 함께 드신다면 몸이 찬 분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녹두를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의 따뜻한 성질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항원식품인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마늘에는 S알리시스테인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면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성장을 막아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매우 탁월하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를 통해 체지방을 제거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능까지 있는 놀라운 식품이죠. 그래서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과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늘 녹두밥을 지어 먹으면 되는데요.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려서 밥을 하시면 녹두 껍질의 거친 식감을 완화시켜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녹두 빈대떡이 있는데요. 맛있는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은 영양학적으로도 탁월한 조합이 됩니다.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트립토판이나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돼지고기가 이런 아미노산의 훌륭한 공급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약해진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게 되면 기력 회복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은 피로 회복과 신경 안정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철분도 풍부해 나이가 들며 부족해지는 철분 보충에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많아 동맥경화와 고혈압 같은 성인병의 예방, 아연,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녹두는 또한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서 당뇨 관리에도 너무 좋은 식품인데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고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이때 팥과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들이 매우 높아집니다.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는 것이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팥은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의 4배 이상의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칼륨은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며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팥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도 사용되는데 팥의 풍부한 칼륨은 이뇨작용을 통해 부종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 몸에 축적이 잘 되어 살이 찌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쉽게 붓고 살이 찌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가 좋은데요. 한 실험에서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녹두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식품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녹두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인데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의 열을 낮춰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염증 완화를 시키고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를 쓰면 두통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찬 효능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평소 몸이 찬 분들이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위나 장이 차가워지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복통이나 변비, 설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마늘과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입니다. 녹두의 해독작용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간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간은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녹두가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게 됩니다. 녹두의 풍부한 단백질과 펩타이드는 간 해독 작용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공급해주며 체내의 중금속과 독성 물질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중금속 해독 연구에서는 납, 카드뮴 등의 흡수를 억제하거나 배출을 도와서 독성 완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가 우리가 보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상극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약의 효과가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많이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으면 녹두나 숙주나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의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 녹두 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에 영양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해독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복용 시에 주의할 점은 녹두의 풍부한 칼륨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주며 당뇨와 고혈압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간혹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녹두를 필요 이상 많이 드시게 되면 칼륨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서 몸에 칼륨이 쌓여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 약화나 부정맥, 심장 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달콤 쌉쌀한 계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향긋한 수정과도 좋아하고 계피가루를 얹은 라떼도 매우 좋아하는데요. 계피는 단순히 향긋한 맛을 주는 향신료 이상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몰랐던 계피의 효능,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계피의 효능은 바로 암 예방 효과입니다. 계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인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피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향이 좋을 뿐만 아니라 계피의 효능 또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계피에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런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가 노화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믹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특히 대장암이나 간암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피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자유라디칼이라고 불리는 유해한 분자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유라디칼은 암 예방과 관련된 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계피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탁월한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계피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아주 유익한 식품인데요. 계피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이와 같은 효능을 나타내는데 이 성분들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계피에 포함된 성분들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계피에 함유된 특정 화합물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피는 체내에서 지방의 축적을 막고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계피는 이런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따라서 계피를 적당히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식품이죠. 세 번째, 계피의 아주 놀라운 효능은 바로 당뇨병 예방입니다. 당뇨병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이죠. 주위에 당뇨병 때문에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계피가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계피에 함유된 크로모라는 성분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어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계피에 포함된 시네믹 알데하이드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이 성분이 인슐린이 더 잘 작용하도록 돕기 때문에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계피를 좋아하는 인도에서 계피 섭취와 대사증후군에 관련한 실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인도 델리 학교에서 진행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이 있는 11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16주간 한 그룹은 계피 추출물을 섭취하고 다른 한 그룹은 계피가루가 들어있다고 속인 가짜 약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16주 뒤 확인했더니 계피 추출물을 먹은 그룹은 가짜 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 대사증후군에 악영향을 주는 체중, 혈당,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죠. 물론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당뇨병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식이요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네 번째, 계피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항염작용입니다. 계피가 항염작용까지 있다니 참 신기하죠? 계피에는 항염증 작용이 있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믹 알데하이드 성분은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 염증 반응을 억제해 주어 관절염, 근육통,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이죠. 특히 체내에서 발생하는 염증은 만성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피를 섭취하면 몸속 염증을 낮춰주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찬바람과 습기로 인해 염증이 쉽게 발생하는데 계피를 섭취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 섭취가 일상적인 건강 유지, 특히 쌀쌀한 겨울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들과 계피와 함께 먹으면 계피의 효능이 2배가 된다는데요. 계피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계피를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다는 거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들어보셨죠?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요거트는 발효식품으로 몸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계피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피 항염작용과 혈당 안정 효과가 더해져서 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죠. 요거트에 계피를 넣으면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특히 요거트에 계피를 넣으면 체내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어 요거트와 계피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를 돋고 체중 관리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계피의 매콤달콤한 향이 요거트와 잘 어울려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요거트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꼭 한번 계피를 뿌려서 드셔보세요. 샐러드 드실 때 드레싱으로 요거트를 사용한 뒤 그 위에 계피가루 톡톡 뿌려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계피와 요거트 활용법입니다. 계피와 찰떡궁합인 식품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계피와 사과는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인 거 아시나요? 사과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소화에 도움을 주는 과일인데요. 계피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주며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데요. 계피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두 가지 재료의 장점이 더해져 더욱 효과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니 같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맛 또한 더욱 좋아지는데요. 계피는 사과의 달콤한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데 서양에서는 디저트로 사과파이에 계피가루를 얹어 향긋하게 즐기는 게 유명하죠. 같이 섭취할 때는 사과에 계피를 뿌려서 간단히 먹거나 사과를 얇게 썰어 계피를 뿌려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계피와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로 커피입니다. 계피와 커피는 정말 좋은 궁합을 자랑한다는 거 아셨나요? 커피는 카페인 덕분에 활력을 주는 음료인데요. 커피의 쓴맛이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피를 커피에 넣으면 그 쓴맛이 부드럽게 변화하면서 더 풍부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계피가 커피의 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 입안에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계피는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커피와 함께 마시면 건강 효과도 한층 더 올라가는데요. 커피 자체에도 많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계피 역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을 합쳐 마시면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계피와 커피를 함께 마실 때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혈당 조절에 있습니다. 커피는 그 자체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계피가 이 과정을 완화시켜주면서 커피를 드실 때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도 이 두 음료의 조합은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계피와 커피는 어떻게 함께 먹는 게 좋을까요? 계피와 커피를 함께 즐기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피가루를 커피에 넣는 것인데요. 커피가 다 내려준 후 4분의 1티스푼의 계피가루를 넣고 잘 저어주면 계피의 향이 커피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피를 너무 많이 넣으면 커피의 맛이 너무 강해질 수 있으니 적당량을 넣어주는 것 잊지 마세요. 또한 계피 스틱을 사용해 커피를 우려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커피를 내린 후에 계피 스틱을 커피에 넣고 몇 분간 우려내면 계피의 향이 은은하게 배어들어 훨씬 더 맛있고 건강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계피 스틱을 사용하면 시각적으로도 멋진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더욱 고급스럽고 멋스럽게 즐기고 싶다면 계피와 커피 꼭 한번 같이 우려보세요. 계피와 찰떡궁합 꿀조합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계피와 함께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바로 귤이나 자몽, 레몬 같은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인데요. 계피와 시트러스 계열 과일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바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시트러스 계열 과일, 예를 들어 오렌지나 레몬을 좋아하시는데요. 이 과일들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상큼한 맛이 참 일품이죠. 하지만 계피와 시트러스 과일을 함께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계피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시나몰은 계피가 가진 가장 독특한 향을 만들어내는 성분. 계피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시나몰은 계피가 가진 독특한 향을 만들어내는 성분인데 이 시나몰이 시트러스 계열 과일의 산성 성분과 결합하면 위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속쓰림이나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는 계피와 시트러스 과일이 소화효소의 분비를 방해하고 서로 반응하면서 위에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시트러스 과일의 산도가 더해져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기 때문에 계피와 오렌지, 레몬, 귤과 같은 과일들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피와 과일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아까 알려드렸던 사과도 매우 좋고 아니면 배도 계피와 잘 어울리는데요. 이러한 과일 소화에도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피와 과일을 함께 드시고 싶다면 꼭 유의해 주세요. 계피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요. 계피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과다 섭취, 간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피는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과다 섭취 시에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은 과다 섭취 시에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쿠마린은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계피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계피가 카시아 계피인지 세이론 계피인지 헷갈리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둘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일반 계피는 주로 카시아 계피인데요. 카시아 계피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이 계피는 맛이 더 강하고 매운맛이 나면서 향도 좀 더 진하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국내 유통되는 계피는 대부분 이 카시아 계피입니다. 세이론 계피는 주로 스리랑카,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 자주 자생하는데요.
이 세이론 계피는 쿠마린의 함량이 매우 적답니다. 그래서 세이론 계피는 일반 계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해도 건강에 부담이 적다는 것이죠. 세이론 계피는 향도 더 섬세하고 가벼운 느낌을 준다는 건데요. 세이론 계피는 더 희귀하고 가격이 비싸고 고급 계피로 취급되며 주로 건강식품이나 고급 요리에 사용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계피는 카시아 계피인데요. 그래서 섭취할 때는 보통 하루에 1에서 2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한 양으로 권장되고 있고, 과다 섭취로 계피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계피를 섭취할 때는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